요즘 ESG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ESG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아마 기업에서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시는 일반 직원들도 이제 ESG는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는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이 시기에 ESG가 등장했고, 그리고 ESG가 뭐고, 왜 ESG를 신경 써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ESG에,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적 투자 기금들이 ESG에 신경을 안 쓰는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뉴스만 접하고 아마 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겁니다. 근데 ESG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아마 단순히 지나가는 회사의 선전 도구가 아닌 지속성을 갖는 정책으로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작년에 경제학계에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아마 이렇게 살펴보면은 ESG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작년에 무슨 사건이냐면요. 미국에는 이제 시카고 학파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출신들이 중심으로 돼서 활동을 한 경제학자들이죠. 시카고 학파의 대부인 밀튼 프리드만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2006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죠. 이 양반이 1970년에 뉴욕타임즈에 기업의 목적이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업의 이게 이제 기업 경영자한테 하는 얘기죠. 기업의 목적은 오직 하나,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이나 공동체나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오로지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아마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죠. 그래 작년에가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이건 보통 프리드만 덕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후에 밀턴 프리드만이 한 이 기업의 목적 이론이 공은 뭐고 그리고 잘못된 게 뭐냐 논쟁이 많았죠.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기업의 목적의 유일한 것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다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2000년까지 산업화 시대에는 특히 생산의 3요소, 노동, 토지, 자본이죠. 처음에는 이제 토지는 이제 공장이 세워지죠. 토지와 노동이 있으면은 대부분 이루어졌죠. 자본이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20세기가 넘어오면서 기술들이 전기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기계가 소형화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본의 역할이 커졌죠. 이 얘기는 자본이 없으면은 경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주라는 것은 이 자본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익을 못 배우는 기업이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럼 기업이 안 세워지면은 고용이 안 이루어지고요. 고용이 안 이루어지면 사회가 성장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 이론은 복잡하지만 큰 골고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줘야 그것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게 2000년을 넘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0년대 초반에 전 세계 PC를 연결하고요.
그죠? PC를 연결하고, 구글이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전 세계의 콘텐츠를 연결하고요. 그죠? 그리고, 넷스케이프가 나오면서 웹브라우저를 연결하고,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20세기는, PC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연결되고요. 또 기계끼리도 연결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죠. 이렇게 연결에 의해서 경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에 무너졌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그것을 처음으로 보여줬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죠? 수학 체감의 법칙을 수학 최정의 법칙으로 만들었고요. 초효용 무한 증가의 법칙으로 만들었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 체계를 10개를 만든 걸, 100개를 만든 걸, 100만 개를 만들건, 1억 개를 만들건, 비용 증가는 없습니다. 그죠? 산업화 시대는 그게 안 됐습니다. 토지와 노동을 2배로 늘린다고 생산성이 2배로 늘지는 않았거든요. 경제의 법칙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핵심에 총효용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물 교환 때문에 그러죠. 교환 행위가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는 연결의 세상이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에 의해서 총효용이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경제 이론에. 산업화 시대는 하드웨어 세상은 절삭가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는 subtract. 그러니까, 빼기 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자재가 있으면 여기서 깎아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원자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원자재가 특징이 뭡니까? 풍부하지 않다는 거죠. 희소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경쟁이 핵심 원리로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자재를 내가 확보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 원자재를 확보한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유리했던 것은 이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큰 기업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대기업은 누가 만듭니까? 자본가가 만들죠. 밀턴 프리드만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바꿔놨죠? 어떻게 해요?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에서는 희소성이 특징인데 여기는요. 연결에 의해서 가치를 만들거든요. 연결은 소프트웨어 세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세상은 0과 1의 조합으로 우리의 서비스와 우리의 소비재를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냉장고가 뭐가 좋으냐가 아니죠. 어느 앱이 좋으냐. 그죠? 이거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유통에서도 롯데 신세계는 이전까지 롯데 신세계 현대는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어느 백화점이 좋은지. 그죠? 어느 백화점에 가면 크고 없는 게 없고 서비스가 어떤지. 이런 싸움을 했죠? 지금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이런 유통업체들은 제품이 없죠? 그죠? 희소 관계가 없습니다. 0과 1의 조합으로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상상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디지털 경제로 넘어오면서 희소성, 결핍의 세상이 아니라 풍요를 넘어서 풍요 시대가 아닙니다. 풍요를 넘어서 잉여의 시대가 됐죠. 남아도입니다. 남아돌기 때문에 경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쟁에서 가치. 그러니까 이 경쟁 세상에서는 자본가가 이익을 생겨야 다시 투자를 해서 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이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익이 핵심으로 자리 잡죠? 여기는요. 여기는 가치가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잉여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가치가 중요한지요? 산업화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대기업이 클수록, 자본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희소 자원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공급자가, 대기업이 주도권을 가졌죠. 방송사도, 제가 근무했던 방송사도 방송사가 편성표에 의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편성표를 만들고 이거대로 우리가 주는 대로 너네들이 봐. 이렇게 했죠. 지금은요. 지금 예전에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둘던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온디맨드 세상이라 그러죠. 이용자한테 주도권이 넘어갔죠. 왜냐면요. 0과 1에 의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만들 수가 있죠. 상상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없었죠. 없었으니까 플레이어, 경쟁자가 많아졌죠.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소비자,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는 겁니다. 방송으로 따지면 예전에는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KBS, MBC밖에 없었습니다. 무조건 방송 보려면 KBS, MBC를 틀어야 됩니다. 나중에 SBS가 생겼습니다. 3개 채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수백 개, 수천 개, 유튜브에는요. 1분에 400시간의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어디에 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검색 엔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주도권을 갖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온디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주제 이익을 생각하면은 이용자한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가치 중심으로 행동을 해야 이용자가 반응을 해주고 그 이용자가 우리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심의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밀턴 프리드먼의 비판, 작년에 나온 비판 중에 또 하나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주가에 신경을 써야죠. 주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현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R&D라든가 미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산업화 시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대 자본에 의해서 거대 기업이 탄생하고 거대 기업이 자원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 우위권은 오래갑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이용자의 시대라고 그랬죠. 이용자가 이익을 만들어주고요. 이용자가 모든 플랫폼부터 모든 서비스를 만드는 이용자가 선택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누구든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변화가 많죠. 쿠팡 10년도 안 됐습니다. 마켓컬리 한 4,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10년 안 됐습니다. 그죠? 그게 거대 기업, 지금 몇십 년 된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느 기업도 지금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내일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 2개는 안정성과 지속성입니다. 그죠? 안정성과 지속성. 그죠? 그거는 이제 스타트업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의 핵심은 2가지를 해결해야겠죠. 근데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로 이용자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이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미래의 소비자한테 이런 가치를 만들어주겠다.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뭐가 없어요? 안정성이 안 되죠. 이 안정성이 뭐냐면 돈입니다.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아이디어 좋고 기술이 좋으냐가 아니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느냐. 그렇죠? 시리즈 1부터 시리즈 A부터 시리즈 D까지 1차, 2차, 3차, 4차 한 1, 2년 단위로 계속되는 투자를 계속 받느냐. 쿠팡이 미국에 상장할 수 있었던 거는요. 계속 그 투자를 이어왔던 겁니다. 첫 번째 손정희한테 1조를 받았지만 몇 년 후에 다시 2조를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ESG는 사실은 지금 문제, 안전성의 문제보다는 미래 지속성 확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ESG가 미래 지속성 확보의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죠. E는 인바람부터 환경이죠. 그죠? S는 societal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G는 governance. 그죠? 기업의 지배구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체로 살펴보면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명확히 설명도 안 됩니다. 왜 이게 그런 관계가 미래 지속성과 관계가 있는지. 요거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거기서 원칙을 찾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저는 그것을 새로운 관계의 시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논의한 게 21세기는 새로운 관계의 시대다. 그렇게 설정했거든요. 그 새로운 관계의 시대의 모델을 ESG에 적용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관계의 시대에서 먼저 살펴보죠.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머리 아픈 이야기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미래를 지금 21세기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고 그것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줄 텐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방송하지만 뭐 몇십 명, 몇백 명 보고 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드리면은 새로운 관계 시대는 뭐냐면 세 개의 요소입니다.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원원들 세계화의 완성 시대에 그 세계화의 기본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연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요소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모델입니다. 먼저 나와의 관계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죠. 인류는 2000년 역사 동안 외부와의 관계 설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랬죠. 뭐냐면요. 수렵 시대는 어떻게 자연에 나가서 수렵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맹수들과 싸우고 자연재해와 싸우냐 이렇게 외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역사 시대에 들어오면서도는 정치 체제가 만들면서는 절대 권력과 그죠?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과 이런 힘이 센 사람과 이 약자들의 관계 설정이었죠. 대한민국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군사 독재 정권과의 싸움이었죠. 그죠? 이런 2000년대 인류는 외부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넘어오면서 외부와의 관계가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기술은요, 이 인류를 확 바꿔놨습니다. 그게 연결에 의해서, 연과의 일에 의한 상상의 시대, 상상의 경제에 의해서 잉여의 시대가 됨으로써 그 외부와의 관계는 크게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게 됐죠. 정치 문제, 권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KBS에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요, 노동조합을 만들 때도 숨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보안사에 끌려가서 매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죠? 국민들이, 아무 힘없는 국민들이 모여서 잘못된 대통령도 바꿔치는,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꿔치는 세상입니다. 그죠?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보다 일반 국민들이 정보 습득이 더 빠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부와의 관계보다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얀마나 이렇게 권력과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데가 많죠. 그리고 아직도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빈곤층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경우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죠?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 안에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 거의 850페이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지만 모든 영역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특히 30년 전과 지금과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것도 몇 배, 몇십 배 좋아졌는지,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단지 언론이 자꾸 부정적인 것만 두각해서 뉴스를 보도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라고 그랬지만 인류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스 롤링 아들하고 같이 또 팩트풀이라는 책을 냈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분은 미국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빈곤국과 선진국을 비교하면서 빈곤국이 얼마나 빨리 선진국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지만 사실은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세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비하면요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상대적 빈곤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외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얘기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탈물질주의 시대라고 했는데 탈물질 시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인간이 궁핍의 결핍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물질과 그죠? 권력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인간의 뇌는 2000년 동안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보면은 부동산 투자가 제일 많고요. 모든 사람들이.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은 전 이해를 못하는 게요. 그렇게 우파 정권을 공격하는 좌파 정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50% 이상 왜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있을까? 그걸 아직도 제 고민은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돈 번다, 주식이 돈 번다 그러면 거기 다 몰립니다. 그렇지만 절대 물질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잉여의 시대이거든요. 너무 많은 세대이거든요. 그 증거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보시면 알지만요. 사회 불만이 제일 많은 세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남에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0.5%에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회에 제일 불만이 많으십니다. 이분들 불만으로 정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0.5%밖에 못 갖고 있나? 저는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아직도 불만이 많고 욕심이 아직도 많고 그럴까?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이야기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탈물질주의입니다. 잉여 시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관계, 물질, 권력 이런 외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물질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는 이유는요. 이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물론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그 얘기를 했죠.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21세기에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세 시대,
인간의 시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나와의 관계.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매일매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나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면 그 다음에 연결의 시대, 연결에 의해서 가치를 만들고 연결에 의해서 인연을 만드는 세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결은 누구하고 합니까? 공동체, 다른 사람과 하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조직에, 내가 있는 이 마을에, 내가 있는 우리 동네에, 내가 있는 우리 학교에, 그죠? 내가 있는 우리 가족에, 이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고 나와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게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뭐냐면요. 이게 글로벌,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해야 된 이유는 디지털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PC를 연결하고요. 그죠? 구글이 콘텐츠를 연결하고요. 페이스북이 사람을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의 속성 때문에, 그죠? 지금은 아프리카, 후진국이 아프리카에 살던, 선진국이 유럽에 살던 거의 같은 삶을 누리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예전의 차이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극도로 줄어드는, 그래서 원월드가 됐죠. 예를 들면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은 예전 같으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대륙을 중심으로 퍼졌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갔다가 유럽이냐, 아시아냐, 미주 대륙이냐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죠. 퍼져서 지금 1년 반이 가고 있죠. 그리고 막기가 더 어려운 것도 이 연결 때문에 그럽니다. 전 세계가 원월드죠. 데이터, 자료로 이것을 보여드리면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 GDP의 거의 65%에서 70%를 선진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요, 선진국이 만들어내는 GDP는요, 전 세계 GDP의 50%가 안 됩니다. 50%가. 그죠? 이렇게 원 월드가 되면은 어떤 고민들이 생기냐면요. 특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75억 인구가 100억까지 갑니다. 100억 정점을 찍고 나서는 다시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후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높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진국이 빠르게 선진국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70억을 넘기면 인구가 과다합니다. 이 지구가 수용하기에는. 그리고 원월드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이 중요하죠. 모든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사실은 선진국에서 제3세계를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죠? 자연 환경을 개발해서 경제를 만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의 착취를 제3세계에서 이루어졌죠.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세계이다 보니까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기술이 무엇보다도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꿈꾸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지구 안에 나라별로, 인종별로 그 삶의 격차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천을 넘어서 이 지구 전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구 전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핵심에 자연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죠? 산업화 시대에는 자연 자원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보통 환원주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런 모델이었고요. 이제는 자원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보존해서 지구의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성의 문제고 그 원월드, 하나의 세계의 핵심에는 자연과의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글로벌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자연을 어떻게 지속성 갖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내가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건가. 그 얘기는 자연이
다시 살아나고 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개인의 삶, 21세기 100세 시대의 개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ESG도 이런 새로운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SG가 다 이렇게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하나의 세계와의 관계하고 다 관련이 있죠. 세계가. 그죠? 환경 문제, 사회적 문제, 그죠? 지배구조 문제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이 고객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나 사회에 대한 아니면 경쟁 기업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의 도구 또 우리를 투자할 사람들에 위한 프로모션용이 아니고요. ESG는 우리 기업의 지속성을 갖기 위한 겁니다.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ESG를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우리 조직의 내부의 관계로 집중해야죠. 그래서 구성원 각자가, 그죠? 구성원 각자가, 구성원은 여러 우리 서비스의 처음, 자원 확보부터 마지막 고객한테 전달해서 이용될 때까지 각 과정, 그걸 보통 고객 여정이라고 하죠. 커스터머 저니. 그 과정에, 각 과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ESG를 나와의 관계처럼 새로운 설정 관계를 이해하고 그 새로운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ESG 정책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원 각자가 개인의 삶을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와의 관계 설정,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 자연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행복하게 또 100살까지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런 구성원들이 모인 회사가 그죠? 미래 지속성을 갖고 회사가 성장하고 미래 발전하는 그런 회사로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G 문제는 일부의 우리 정책을 어떻게 알리느냐, 투자자에게 알리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그걸 내재화해서 구성원들이 각자 미래의 지속성을 갖고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구성원들이 기업이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교육의 문제고 트레이닝 그리고 내재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ESG 정책은 우리 회사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내재화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이고요. 그리고 그 교육은 구성원들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제 좀 ESG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ESG는 우리 기업의 사업용이 아닙니다. 그죠? 나와, CEO인 나와 말단 직원인 신입사원까지 우리 회사의 미래의 지속성,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의 미래의 지속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마 실행 방법은 각 회사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